일단 기본적으로 단계별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강아지와 좀 유사하기는 해서 일단 B2 단계부터는 뭐 극심한 운동이라든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피해 주시는 건 이제 동일한데요. 다만 고양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훨씬 어려워요. 증상이 좀 뭐 미리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나 하는 게 전혀 없고 정말 불현듯 폐수종이나 이제 제일 무서운 이제 대동맥 혈전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증상들이 관찰이 될 때 빨리 내원하시는 거, 호흡이 이상하거나 갑자기 이제 후지 뒷다리가 좀 마비되거나 했을 때 이제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고양이는 분명히 스트레스에 훨씬 더 민감한 동물이기는 하고, 강아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심장병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부의 경우에 해당하게 이제 그 증상이 좀 급격하게 악화될 여지가 있다면, 고양이는 정말 그 리스크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성화 수술 이후라든지 뭐 이런 마취 이벤트도 그렇고, 아니면 뭐 미용 뭐 이런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뭐 비원이다가 C단계 되고 이런 거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장 뭐 예를 들어서 비대성 심근증이라고 해서 고양이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 자체가 서서히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급격하게 두꺼워지거나 급격하게 이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 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뭐 환경 이사, 뭐 미용, 마취 이런 것들 B2라면 네, 잘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라든가 미용, 뭐 동물병원 검사도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네. 뭔가 자기 영역에서 벗어날 때는 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평상시에 좀 예민한 환자라면 어쨌든 내원 전에 신경안정제 복용하고 내원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일반화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병이 갑자기 악화가 되고 또 이런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조심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양이들은 그런 급격한 변화가 실제로 외부적인 그런 환경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도 가능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고양이가 뭐 미용이랑 뭐 이런 병원 처치를 받고 나서 갑자기 심장병 단계가 확 심해진 단계가 있어서 네. 그 뒤로는 계속 이 부분을 공부하고 연구했고 여러 마취 선생님들과 상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고양이가 저희 병원에 오려면 아까 말씀하신 진정제를 먹고 오고 있어요. 특히 좋네요. 수술, 예. 그러니까 아까 심장병도 심장 전문의 선생님들의 컨센서스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네. 있듯이 마찬가지로 마취과 전문의 미국 마취 전공 선생님들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가장 좋았던 부분은 모든 마취는 집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예전하고 다르게 금식을 예전보다 훨씬 짧게 하고, 맞아요. 물을 뭐 금수하는 걸 하지 않고 집에서부터 진정제를 충분히 먹이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적으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공간도 최대한 조용하고 최대한 좀 격리되어 있고, 강아지로부터 그런 공간에서 보호자님과 한번 함께 있다든가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고양이는 좀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사실 이제 VMP를 재개된 이유 자체가 뭐 건강검진 목적이었다든지 스케일링, 뭐 치과치료, 중성화 이런 목적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약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면 검사를 해보니까 괜찮은 경우도 많고. 그렇죠. 네. 증상이 이미 없는 상황이고, 이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 약을 먹여야 한다라고 정해진 거는 없어요. 강아지는 증상이 없어도 B2면 그 강심제를 먹자 이런 동의가 있지만, 고양이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부종이나 혈전과 같은 그런 신부종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투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약을 워낙 먹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투약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 아니면. 중요하죠. 중요한데 강아지보다는 조금은 덜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유는 딱 한 가지, 좀 베리에이션이 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중이라고 하더라도 호흡수가 되게 들쭉날쭉한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래서 고양이는 좀 한 40회 정도까지는 호흡하는 양상이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딱 단편적으로 몇 회면 병원 뭐 이렇게 할 수는 어차피 없는 문제이고, 괜찮을 때 호흡 패턴을 항상 그래서 눈여겨보시라는 게, 같은 40회여도 이제 폐수종이나 아니면 고양이들은 또 흉수가 잘 차기 때문에 흉수가 있을 때의 40회랑 이제 잘 지내는데 그냥 40회일 때랑 모습이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또 다 다르고 이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평상시 보호자분들이 호흡 패턴을 잘 확인을 하시면 또 귀신같이 36회여도 흉수가 찬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시에 호흡 패턴을 눈여겨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추천해 환자가 안정적일 때부터 잠자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좀 찍어 두셔서 이게 호흡수가 어떻게 되고 가슴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자세로 자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한테 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면 중 잠자는 모습, 호흡수 이런 걸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진료하는 우리 소정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단 고양이 그 비대성 심근증, 가장 흔한 심장병이죠. 그때 제일 저희가 기본적으로 텍스트상에서 이제 배우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고혈압, 뭐 심부전 이런 질환들을 먼저 룰아웃이 되고, 그러니까 룰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증명이 된 다음에, 그러고서도 심장 근육이 두껍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는 원발적인, 그러니까 본래 이제 비대성 심근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건데, 사실 경험적으로는 이제 그 고양이들이 갑상선 항진증을 진단받는 비율이 외국에서 보고가 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는 좀 더 적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없는 거는 아닌데, 또 이제 그 중에서 실제 관리가 필요한 정도의 심부전 환자들이 있는 비율은 또 더더욱 더 적기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은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되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우선 증상이 없다면 그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이런 관리를 먼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차피 고양이는 증상 전 단계에서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동의도 아직은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원발 질환 관리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원발 질환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심부전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심부전 증상까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일단은 진단 관리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경과에 따라서 뭐 심장량을 좀 줄일지 뭐 이런 여하는 그때 환자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양이가 고혈압이 흔하다라고 했는데, 강아지의 경우에도 흥분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좀 높게 측정되는데, 이 고양이가 환자가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너무 겁이 많고 예민해서 혈압이 올라간 건지를 감별할 수 있나요? 고양이 고혈압을 어떻게 진단하시죠?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반복 측정, 뭐 그래서 오늘 와서 쟀는데 혈압이 높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재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필수적으로 그런 안정제 같은 거 먹고 이제 병원에서 검사 측정하는 거, 그리고 내원하자마자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확인이 됐냐 안 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질환들이 있는 상황에서 생긴 고혈압을 무시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빨리 이제 그냥 고혈압 진단을 하고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기저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환자는 예민해져 있고 고혈압이 나온다면 솔직히 조금 그거를 신뢰하고 고혈압 관리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또 고혈압 관련된 합병증이 이미 생겨 있냐 아니냐도 또 중요하니까요. 무엇보다 약을 먹이는 게 이게 강아지에 비해서 훨씬 수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고혈압 약을 먹고 말고에 대한 결정은 또 더더욱 더 서로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고양이는 여러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극단적으로 조용해야 된다, 강아지와 떨어져야 된다, 그런 쪽으로도 동선을 많이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병원을 믿고 방문해 주시면 최대한 좀 우리 고양이 환자들이 좀
그나마 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뭐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문을 구하고 하나하나씩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까 병원을 믿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진료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